나는 장사의 신이다. 은영장 지음, 리즈. 프롤로그. 나는 돈을 진짜 미치도록 벌고 싶었다.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은 지하 단칸방에 살았다. 어머니는 수선집을 하셨고 아버지는 얼음 장사를 하셨다. 내가 10살도 안 됐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어머니에게 옷을 왜 이따위로 줄이냐고 호통을 쳤던 아줌마. 그리고 그런 아줌마에게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를 하던 어머니. 수선집 미신기 옆에 마련되어 있던 간이 침대에서 매일 잠을 잤고 그 때문에 매일매일 허리가 아팠던 기억이 있다. 얼음을 납품하러 가는 아버지를 따라서 유흥주점에 들어갔다. 아버지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사람이 얼음 상태를 체크하며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래처니까 라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웃으며 그 사람을 대했고 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내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고 돈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더더욱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흔히들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의 나는 대부분이 인정하는 부자다. 20대에 시작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200억 원에 매각했으며 그 외에 모아놓은 돈도 꽤 있다. 즉, 더는 먹고 살 걱정은 평생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지나온 여정은 파란만장했다. 나는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20년간 쉼없이 달려왔다. 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쓰리잡 생활은 기본이었으며 내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어찌 보면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내가 들은 대가와 노력만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내 목표를 위해 온몸으로 버티다 보니 막상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지금에 와서 몸이 탈 나고 쑤셔서 병원을 꾸준히 다니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럼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어서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게 몸이 상할 정도의 일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일단 돈을 진짜 많이 벌어봐라. 세상이 달라진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아버지는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였고 돈 때문에 자주 싸우셨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돈 덕분에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일 일도 전혀 없고 돈 덕분에 누군가와 싸울 일도 전혀 없다. 언제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고 어디로든 떠날 자유가 있다. 또한 시간이 있고 돈도 있고 그때 배웠던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시간은 있지만 돈이 없고 아무 노하우도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무료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 심지어 그들에게 금전적인 지원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힘들었던 시절 진심 어린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그때의 도움의 10배 아니 100배로 보답해 줄 수 있다. 나에게는 작은 성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라는 건 잘 알고 있다. 돈을 쫓지 마라.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라. 그냥 공부해서 대학 가고 취직해서 평범하게 살아라라는 말을 항상 듣고 자라왔다. 그러나 나는 중학생 때부터 내가 공부에 재능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때부터 돈을 쫓으며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아왔다. 그 결과 30대에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앞으로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무료 컨설팅을 계속할 것이다. 못하는 건 정신승리고 안 하는 건 멋이다. 나는 역시 지금 당장이라도 골프를 치러 다닐 수 있고 좋은 차를 뽑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면서 비싼 음식점에 갈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건 나와 안 맞는다. 아직도 나는 추리닝을 입는 게 좋고 차보다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여전히 몸을 쓰면서 장사하는 게 편하다. 그리고 열정이 있고 성실하지만 장사 스킬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 사람들의 매출이 오르고 그들의 삶이 바빠질 때 나도 함께 행복하다. 어렸을 때 난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성공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막상 내가 살아오면서 알게 된 성공하는 방법은 공부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게 하는 말들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존나게 달려왔다. 어떤 목표가 있느냐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 결정한다. 나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하루하루 나 자신을 밀어붙이면서 배달을 하고 장사에 대한 꿈을 키웠던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 내 책의 독자들은 다양하겠지만 이 점을 꼭 밝히고 싶다. 만약 내 책을 학생들이 읽는다면 성공을 할 수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반대로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읽는다면 자식들에게 공부에 대한 무조건적 압박보다는 자식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내고 그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줬으면 한다. 당연히 이 책을 읽는다고 여러분이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된다거나 엄청난 장사의 신이 될 수 없다.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을 시간도 없이 바쁘겠거니와 천부적인 재능으로 이미 다른 것들을 하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이 책을 읽으며 저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냐? 라는 스스로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자신감을 토대로 나도 한 번쯤 성공해보자라는 다짐으로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부디 그 원동력을 이 책에서 찾아내길 바란다. 30년 전 미신기 옆에서 매일 쭈그려 잠들었던 소녀는 이제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주고 응원해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내 몸이 하나라 모두를 만날 수 없는 탓에 이렇게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내가 살아온 인생과 전하고 싶은 메시지, 내 삶의 가치관을 남긴다. 끝으로 이 책을 읽는 모두에게 성공과 성장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뭔 말인지 알지? 은연장. 이 책의 판매 인쇄 수익금은 보육원에 전액 기부됩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장 장사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다. 난생 처음 장사를 하기로 결심하다. 지하 단칸방에 네 식구가 아등바등 몸을 누이고 살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하면서 고객들에게 욕을 먹는 게 일상이었다.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부모님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길 바랐다.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공부는 늘 스트레스였고 부모님에게 늘 불만이었다. 공부해야 성공해. 공부해야 공무원을 하고 사람 구실도 하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들이 노이로제처럼 내 귀에 박혔었다. 만약에 우리 집이 돈이 많고 잘 살았더라면 이런 걱정은 안 했을 텐데. 물론 공무원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절대 없다. 하지만 당시 공무원 월급은 70에서 80만 원에 불과했다. 서울의 그럴듯한 대학을 졸업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한 대가치고는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다. 그래서 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공부해서 될 수 있는 게 공무원이고 돈을 벌어봤자 겨우 이것밖에 못 벌면 난 공부 안 하고 대신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겠다. 그 뒤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란 질문을 나에게 했다. 중학교 이후로 한순간도 이 질문을 안 한 날이 없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자주 집을 나갔다. 집에서는 일이 아닌 공부하기를 원했으니까. 그때는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했다. 주유소에서 일한 뒤 칼국수 집에서 일하고 또 그 다음에는 중국집 배달을 했다. 가끔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은 고객들에게 욕을 먹었다. 어머니는 수선집을 했는데 수선 기준은 철저히 고객에게 있었다. 옷을 아무리 잘 수선해도 고객의 마음에 안 들면 그 수선은 실패한 거니까. 그렇게 자신보다 한참 어린 진상 고객들에게도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 숙이는 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아버지는 얼음 장사를 하셨는데 얼음을 유흥업소에 가져다 주면 매번 50원이나 100원을 깎아달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깎아놓고는 그 돈마저 주지 않았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을이었고 그 사람들의 갑질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 나이부터 부모님의 이런 모습이 눈앞에 봤던 나는 뼈저리게 느꼈다. 돈을 정말 많이 벌어야겠다고. 그리고 무조건 돈을 벌어서 저 사람들에게 복수해야지라고 다짐했다. 부모님은 잘못한 게 없었다. 옷을 줄여달라는 대로 줄여줬고 얼음도 가져다 달라고 할 때 갖다 줬다. 하지만 부모님의 노력도 상대방의 마음에 안 들면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은 매번 내게 공부를 강조하셨다. 집에 있으면 내가 책 한 권을 다 보기 전까지 엽을 지키며 감시하셨고 검사까지 하셨다. 하지만 나는 공부와 잘 맞지 않았다. 이렇게 공부해서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래가 고작 해야 공무원이라니. 가난과 절망감에 미래를 꿈꿀 수 없던 삶을 살던 그 시절 내 눈에 뭔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할 일을 지금 하느냐, 나중으로 미루느냐가 결국 내 미래를 결정한다. 부자의 삶은 보통 사람들의 보다 훨씬 자유롭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는 이유는 자유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면 인생에서 큰 제약 없이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 부자는 자신이 그린 대로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 한 달에 1,000만 원 벌던 중국집 사장님. 외식이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던 그 시절 갯날 돈을 받았을 때 들르던 중국집이 있었다.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아버지 어머니의 그 중국집에 갔었는데 그때마다 사장님이 주방에서 직접 주문을 받으셨다. 겉보기에 사장님은 전혀 부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입고 있던 유니폼은 낡고 초라했는데 그것도 늘 땀에 젖어 있었다. 몇 번씩 그 중국집을 들으며 사장님과 친해졌다. 어렸던 나는 궁금함을 못 참고 사장님께 돌직구로 질문을 했다. 사장님,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벌어요? 기껏 해봐야 80만 원 정도겠지. 보통 공무원도 70, 80만 원 버니까 라는 생각으로 물어봤는데 사장님은 의외의 대답을 했다. 나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어. 정말 내가 상상도 못한 액수에 깜짝 놀랐다. 그때 1,000만 원이면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이었다. 짜장면이 500원 할 때이니까 이거 도대체 몇 그릇을 팔길래 그 정도가 남는 걸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바로 결심했다. 나는 중국집에서 일하겠다고. 그 중국집에서 일할 수 없었다. 집 근처에서 일하면 어머니가 찾으러 올 것 같아 집에서 조금 떨어진 옥수동으로 갔다. 그리고 비슷한 매출이 나오는 다른 중국집을 찾아가 사장님에게 자신감 넘치게 말했다. 사장님, 저도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나를 위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는 듯 하더니 배달 일손이 부족하니 배달을 해봐 라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중국집에서 배달 알바를 시작했다. 처음으로 시작한 중국집 일은 나는 너무 좋았다. 몸이 고되기도 했지만 고객들과 소통하는 재미도 있었고 또 단골이 되면 어린애가 고생한다며 용돈을 쥐어주는 분들도 계셨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바로 식사 시간. 이전에는 부모님과 특별한 날에만 가던 곳이 중국집이었다. 그렇게 가봤자 짜장면만 먹었지 탕수육은 엄두도 못 냈었다. 그런데 일하면서부터는 식사 시간마다 짜장면과 볶음밥을 먹을 수 있었고 탕수육과 깐풍기도 먹을 수 있었다. 사실 탕수육과 깐풍기는 고객이 반품한 것이나 주방에서 주문 음식을 잘못한 거였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그렇게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으며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좋았었다. 점점 배달에 익숙해지니까 나중에는 사장님이 계속해서 시급도 올려주셨다. 나는 덩달아 더 잘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궁리했다. 그리고 사장님에게 이런 식으로 배달하는 건 어떨지, 이런 식으로 홀 고객을 받는 건 어떨지 제안도 드렸다. 어린 녀석이 당돌하고 버릇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그 사장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 그런 나의 제안을 관심 있게 들으셨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용하셨다. 그런 사장님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장사가 잘 안 되는 집의 공통점은 고집과 신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건 이래서 안 돼. 쓸데없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상황이 나아지면 괜찮아지겠지. 고객들이 내 음식 맛의 가치를 몰라주는 거야 라고 믿어버린다. 자기는 신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건 고집일 뿐이다. 그럼 그 가게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그렇게 중국집 배달로 돈을 벌면서 점점 돈에 대한 욕심이 계속 생겼다. 이때부터 나는 공부를 해서 내 미래를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깔끔하게 접었다. 나는 무조건 내가 잘하는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장사였다. 장사는 인생의 스승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경험과 큰 성과를 많이 올렸지만 내 가게에 음식을 파는 건 매번 힘들었다.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물건을 팔아오라고 시키는 일이 없지만 선진국에서는 교육적으로 시킨다고 한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돈과 근로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다. 장사는 현실을 알게 하는 인생의 스승이다. 3장. 알바가 아닌 사장의 마인드로 일하라. 옥수동에 있는 중국집에서 일할 때 피자헛 일도 함께 했다. 피자헛에서는 7년 정도 일을 했다. 가장 오래 일한 분야가 요식업이었으니 자연스럽게 요식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게 많았다. 요식업계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것 중 가장 큰 것은 환경과 태도였다. 그때 당시에는 중국집 일을 무조건 숙식이 제공됐다. 그러다 보니 주로 가출한 청소년들이나 사고를 친 어른들이 일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모으지 않았다. 일 끝나면 술, 일 끝나면 나이트, 일 끝나면 단란주점을 가는 생활의 반복이었다. 그때 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냥 따라와라고 하면서 몇 번 끌려다녔던 적도 있다.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목표가 없었다. 낮에는 몸에 짜장면 다 묻히고 오토바이 배달통에 그릇 넣고 다니면서도 밤에는 돈을 펑펑 쓰면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보기 답답했던 나는 이렇게 물어봤다. 아저씨, 돈 좀 모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의 대답은 더 답답했다.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결혼도 안 할 거고.
내가 중국집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다 내 친구들도 하나둘씩 중국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나는 중국집에서 일을 할 때 지각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 솔직히 지각하면 잘리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지각해도 사장님은 아무 말 안 하시는 것이다. 그때 처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만 이렇게 20분, 30분씩 일찍 나오는 건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친구들과 내 월급의 액수가 달랐다. 똑같이 일했지만 나는 10에서 15만 원씩 더 받고 있었다. 한 번도 지각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본 사장님이 더 챙겨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내 월급은 130만 원 정도였는데 공무원들과 비슷한 월급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공무원들은 하루에 8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나는 20시간을 일하는 거였다. 일한 시간만큼 번 돈을 따져보면 효율성은 떨어졌지만 어린 시절에 나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돈을 번다고 생각했었다. 그때 중국집은 이직률이 너무 높았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워낙 강하다 보니 뭔가가 마음에 안 들면 출근을 안 하기도 하고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술을 마시고 일하는 경우에 매우 많았고 사장님이 조금만 잔소리하면 주방장이 보조들과 함께 일을 안 하기도 했었다. 그럼 정말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주방에서 음식을 흘리면 그날 마감 청소할 때까지 밟고 다녔다. 난 그게 너무 싫어서 마감 청소 시간이 아니더라도 음식 홀린 게 보이면 바로 내가 그 자리에서 치웠다. 내가 중국집에서 남보다 더 열심히 일했던 이유가 있다. 처음에는 내 중국집을 차리고 싶었다. 돈을 워낙 잘 벌다 보니 중국집을 차릴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피자헛에서 일하다 보니 여러 가지 비교가 됐다. 피자헛은 모든 게 체계적이었다. 일하는 사람에 따라 업무를 세세하게 나누었다. 예를 들어 중국집은 내가 안 나가면 주문도 못 받고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피자헛은 내가 안 나가도 잘 돌아가는 상황이었다. 마치 체계화된 시스템을 위해 내가 출근을 해야 하는 기분이었다. 중국집에서는 일일이 고객의 전화 주문을 받고 일을 했는데 피자헛은 전화를 받을 필요도 없었고 체계화된 시스템이 나에게는 말 그대로 신세계였다. 나는 피자헛의 좋은 시스템을 하나씩 배워나갔다. 근데도 중국집과는 비교되지 않았다. 출퇴근 관리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했는데 단 1초라도 늦으면 월급이 줄어든다. 만약 1시 출근인데 1시에 출근 입력을 하면 1시 10분부터 일한 게 돼서 월급이 줄어주는 구조다. 몇 사람들은 1시 전에 출근하기 위해 부랴부랴 뛰어오고는 했지만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였다. 항상 20분, 30분씩 일찍 출근했으니까. 그런 태도는 업무에서도 차이가 났다. 나는 피자헛에서 배달을 하루에 130개도 했다. 배달 하나하나가 다 돈과 연관되어 있었다. 시급 외 수당은 배달 한 건당 300원이었는데 비가 오면 400원을 받았다. 나는 추가 수당을 더 받기 위해 미친 듯이 일을 했다.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건 가게 매출도 높아지는 거였으니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배달을 많이 다녔다. 그러다 보니 피자헛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 일주일에 일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업무 시간을 줄여야 한단다. 그 대신 일을 정말 열심히 하니까 진급을 시켜주겠다고 했다. 업무 시간을 줄이는 대신 시급을 올려준다는 거였다. 그때 처음으로 리더 직책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캡틴이라는 직책보다 위에 있는 직책이었으며 그때 당시 전국 피자헛에 몇 명 없는 직책이었다. 그때는 하루라도 빨리 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했다. 중국집, 피자헛, 칼국수집의 일을 병행하다가 결국 중국집 오픈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 그 대신 나중에 피자헛을 차리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당시 피자헛 매장을 차리려면 7억 원 정도가 필요했다. 도저히 월급으로는 벌 수 없는 액수였고 이때부터 나는 나만의 가게를 새로운 목표로 잡았다. 물론 시간이 지나 내 가게를 차리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기억 중에 하나다. 그때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안다. 이제는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들도 어느 프랜차이즈에 뒤지지 않게 여러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걸 잊어선 안 된다. 내가 중국집과 피자헛에서 일하면서 중요하게 느꼈던 건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였다. 일하는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일하는 내 태도다. 중국집의 환경이 아무리 별로였어도 난 내 가게처럼 일했었다. 반대로 피자헛의 환경이 아무리 좋았어도 나태해지지 않았고 여전히 내 가게라고 생각하며 성실하게 일했었다. 결과적으로 내가 월급을 남들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진급의 기회가 빨리 찾아왔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의 내 태도다. 모든 성공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른다. 누구나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많은 돈을 벌고 남들의 인정을 받기는 어렵다.
돈을 많이 벌고 인정을 받으려면 남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힘든 일을 해내야 한다. 고통과 어려움 없이 성공할 수는 없다. 장사의 신의 뼈 때리는 한마디. 장사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장사는 진짜 존나 쉬워. 남들보다 1시간 일찍 나오고 1시간 늦게 들어가면 돼. 그리고 좀 더 벌고 싶다면 인생 몰빵하면 좀 더 벌 수 있어. 앞으로는 잡생각이 들지 않게 항상 바쁘게 살아. 꾸준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비로소 부모님께 인정을 받다.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가 있다.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옥수동에 있는 피자헛에서 일하다가 군대에 입대했는데 보직이 행정병이었다. 맨날 사무실에 앉아서 정리하고 컴퓨터를 만지는 게 일이었다. 항상 몸을 쓰면서 지냈었는데 이러다가는 정말 미칠 것 같아서 면담 신청을 했다. 다행히도 대대장님은 내가 정말 진지해 보였는지 취사병으로 보직을 바뀌어줬다. 원래 요리를 했었으니까 음식을 하는 일이 나한테 훨씬 잘 맞았다. 우리 분대가 먹을 음식을 만드는 게 내 임무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임이 내가 한 음식이 맛있다면서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닌가. 그때 나는 확신이 섰다. 전역하면 바로 장사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전역하자마자 내가 선택했던 건 바로 일을 하는 것이었다. 원래 일하던 피자헛으로 돌아가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장사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영등포에 있는 요리학원에 다니며 한식, 양식 자격증을 땄다. 원래 요리를 배우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 자격증 덕분에 피자헛에서 월급을 2에서 4만 원 정도 더 받기도 했다. 쉬는 날이 되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장사할 만한 가게를 찾아다녔다. 금호동을 계속 돌아다녔는데 지나갈 때마다 비어있는 가게가 하나 있었다. 보증금 500만 원에 30만 원이었다. 피자헛에서 받은 퇴직금과 부모님께 빌린 500만 원으로 간단한 공사만 끝내고 바로 곱창 가게를 시작했다. 처음에 곱창 가게를 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말렸는지 모른다.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제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셨다. 특히 아버지는 내가 지금이라도 공부하기를 바라셨다. 사실 아버지가 공부에 대한 미련이 남은 이유가 있다. 아버지는 당시 집안 문제로 대학 입학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인지 당신께서 대학에 가지 못한 기억을 공부를 할 수 없었던 한을 내가 대신 이루길 바라셨다. 그런데도 난 부모님께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했으니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 곱창 가게를 차린 초반은 정말 힘든 시절이었다. 그때 나는 매일 가게에서 잠을 잤다. 편하게 잠자면 못 일어날까봐 일부러 불편한 자세로 자기도 했다. 누워서 자면 못 일어나니까 아무도 나한테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구부정하게 자거나 앉아서 잤다. 한 번은 부모님이 곱창 가게에 오셨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못 버는 나를 보면서 공부를 했으면 이 상황을 벗어날 확률이 좀 더 높았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다. 사실 부모님께서는 장사 잘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데 가게 상황은 누가 봐도 잘 되고 있지 않았다. 당연한 결과였다. 처음부터 잘 될 수 없을 테니까.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견디기가 힘들었다. 두세 달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자면서 거의 24시간을 일하고 있었는데도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씩 나도 지쳐가고 있는 상태였다. 그때 이런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피자헛에서 계속 일했더라면 매달 150, 200만 원을 받았을 텐데 괜히 그만둬서 돈 한 푼 못 벌고 잠 한숨 못 자는 걸까? 내 선택이 틀린 걸까? 그때부터 배달하는 친구들이 일부러 팔아주러 가게에 올 때마다 나를 좀 안쓰럽게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내가 지금 아무리 흔들리고 지치더라도 결국 잘해낼 자신이 있었다. 당시에는 배달하는 곱창집이 없었는데 내가 처음으로 시작했다. 나는 친구들에게 전단지 좀 붙여달라고 부탁을 했다. 사실 그때는 전단지 철장을 뿌려봤다 들어오는 주문이 2, 3건에 불과했다. 나는 전혀 다른 방법을 썼는데 배달하는 친구들에게 전단지 주면서 고객에게 배달 음식을 줄 때 집문 안쪽에 전단지를 붙여달라고 부탁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자 거짓말같이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 방법이 들어맞은 것이다. 똑같은 전단지 1000장이라도 그냥 붙였을 때 주문율이 0.2%에 불과했지만 집안에 붙였을 때는 10%로 주문율이 높아졌다. 점점 한 달에 벌어지는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덕분에 직원도 채용하였다. 가게를 오픈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나는 가족들 앞에서 3천만 원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한마디 했다. 왜 저를 안 믿어주셨어요?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었다.
처음 곱창 가게를 오픈할 때 배달 외에 홀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하고 싶었다. 그런데 집에서 500만 원 이상은 절대 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다. 당시에 섭섭한 마음도 있었다. 500만 원이 아니라 나를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집안 형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내게 돈을 더 안 빌려줬던 이유는 부모님이 나를 걱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부모님은 사업은 한두 번 망하는 것으로 생각하셨다. 사업을 시작한 아들에게 돈을 다 빌려주면 사업이 망했을 때 앞으로 더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 부모님은 나를 위해 계획이 있으셨다. 곱창 가게가 잘 되면서 돈을 벌 때마다 집에 계속 가져다 줬다. 어느 정도 곱창집이 안정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중국집에서 일할 때 겪은 것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일하는 시스템이 없었다. 일을 잘하는 경력직 직원이 없으면 주문을 받으면서 음식을 만드는 게 불가능했고, 일하는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그 맛도 달라졌다. 쉽게 말해서 맛의 평준화를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곱창 가게는 가맹점을 내줘도 맛이 바뀌니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지인에게 가게를 넘겼다. 그 후 5분 구이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리게 되었다. 프랜차이즈 가게를 차리려면 사업 자금이 필요했다. 그때 집에 얘기했더니 어머니께서 장사하는데 보태쓰라면서 선뜻 목돈을 건네주셨다. 깜짝 놀란 그 후 5분 구이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리게 되었다. 프랜차이즈 가게를 차리려면 사업 자금이 필요했다. 그때 집에 얘기했더니 어머니께서 장사하는데 보태쓰라면서 선뜻 목돈을 건네주셨다. 깜짝 놀란 나는 이 돈이 어디서 났냐고 여쭤봤더니 그동안 내가 준 돈을 쓰지 않고 다 모아놓으셨단다. 그 돈으로 오픈구이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시작할 수 있었다. 처음엔 장사하는 거 말리시던 부모님이 이젠 제대로 한번 해보라면서 내가 들인 돈을 그대로 나에게 돌려준 것이다. 나에게 그날은 단순히 사업 자금을 마련한 날이 아니라 부모님께 비로소 인정을 받은 날처럼 느껴졌다. 만약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게 있다면 강하게 밀어붙여도 좋다. 물론 흔들리고 좌절하고 불안한 날이 있겠지만 결국엔 일어날 테니까. 실패는 사실 성공의 다른 얼굴이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는 그 실패가 어떤 용도로 쓰일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성공은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한 뒤에도 붙들고 늘어지는 데서 결정이 난다. 실패는 성공의 씨앗이다. 네, 제가 나는 장사의 신이다를 1에서 챕터 4까지 읽었는데요. 이렇게 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제가 웃거나 실수를 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책이 좀 재밌고 의외인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걸로 이해해 주시고, 다음, 남은 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